안녕하세요. 맞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예비 맞춤과 선생님들. 수술실이라는 환경 참 특수하잖아요. 여기서 매일 마주치는 윤리적인 문제들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밀러 맞춤과학 교과서 그중에서도 윤리 챕터를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맞춤과 의사로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원칙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좀 명쾌하게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복잡한 걸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가장 기본 중에 기본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환자의 자율성 존중, 어토너미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인폼 컨센트 개념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임상에서 진짜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그 프리메디케이션 있잖아요. 그거 받은 환자 동의? 이거 유효한 건가요? 밀러 교과서 보니까 약물 자체가 꼭 컴피턴스를 없애는 건 아니라고. 네, 오히려 재미있는 건요. 적절하게 불안을 좀 가라앉히거나 통증 조절을 해주면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어떨 때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아,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컴피텐스는 그냥 의식이 있냐 없냐 이걸로만 볼 게 아니고요. 그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Understanding, 네. 그리고 자기 상황에 이걸 적용하는 능력, Appreciation, 또 합리적으로 뭐가 따져보는 거죠. Reasoning. 그리고 일관된 선택을 표현하는지, evidence of a choice. 이 네 가지 기능적인 요소를 꼭 평가해야 합니다. 아하, 그 네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환자가 내리는 결정이 의학적으로는 최선이 아닌 것 같을 때 뭐랄까 bad decision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 권리도 존중해야죠. 의사 판단이랑 좀 다르다고 해서 이 환자 컴피턴스 문제 있네? 이렇게 바로 생각해버리면 그게 일종의 파터널리즘, 온정주의적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파터널리즘. 그렇죠.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컴피턴스 평가는 정말 신중해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소아 환자, 아니면 의사결정 능력이 좀 부족하신 성인 환자분들, 이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소아는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선에서는 본인 의사, 어센트라고 하죠. 그걸 존중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성인 환자분들은 법정 대리인, 서로게이트 디시전 메이커나 아니면 미리 작성해둔 사전 의료 지시서, Advanced Directive가 중요해지죠. 아, Advanced Directive. 여기서 그 DNR 있지 않습니까? Do not attempt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금지 지시요. 이게 수술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던데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수술실 들어간다고 DNAR 지시가 저절로 그냥 효력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다. 네, 이건 정말 강조해야 하는데 수술 전에 반드시 환자나 대리인이랑 치료 목표, 그리고 수술의 위험성, 이득 이런 걸 다시 한번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DNAR 상태를 유지할 건지 아닌지 재확인하고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해요. 그렇군요. 수술실이라고 무조건 CPR 하는 게 아니군요. 당연하죠. 환자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환자 동의 얘기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수술 전 검사들 있잖아요. 네. 특히 좀 민감한 거, HIV 검사나 임신 반응 검사 같은 거요. 이걸 그냥 루틴으로 쫙 돌리는 거, 윤리적으로 괜찮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근거 중심 의학, EBM 관점에서 봐야죠. Evidence-Based Medicine. EBM, 네. 그 검사가 정말 환자 치료나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되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해요. 그냥 우리 의료진 감염 예방하자, 이런 목적만으로는 사실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알려졌을 때 환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요. 실직이라든지 보험 문제, 심지어 가정폭력 위험까지도요. 맞습니다. 환자의 어토너미,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죠.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왜 해야 하는지, 위험성은 뭔지, 하면 뭐가 좋은지, 대안은 없는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고 명시적인 동의, informed consent나 아니면 거부, informed refusal을 받아야 합니다. Informed refusal도 중요하군요. 네, 이건 미국 마취과 학회 ASA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다 어렵네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요. 만약에 정말 피할 수 없이 의료과실,
메디컬 에러가 발생했어요. 이걸 환자한테 알려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소송 걱정부터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음이 무거운 부분인데 윤리적인 원칙은 사실 분명합니다. 환자에게 해를 끼친 과실이라면 이걸 공개할 의무, duty to disclose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 네. 그래야 환자가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알고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소송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 연구를 보면요. 오히려 솔직하게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소송 가능성을 더 낮춘다고 해요. 아, 오히려요? 네. 그리고 환자와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의사에게도 물론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환자의 알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오토노미, 컴피턴스, DNAR, 또 민감한 검사 문제, 의료과실 공개까지 정말 중요한 윤리적 쟁점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들이 결국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매 순간 그 원칙 중심의 의무론적 윤리, 디온톨로지 있잖아요. 네, 디온톨로지. 그거랑 또 결과의 효용성을 따지는 공리주의적 윤리, 유틸리테리어니즘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 같아요. 또 환자 한 명 한 명의 최선의 이익과 한정된 의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더 큰 사회적 문제 사이에서도 고민해야 하고요. 그렇죠. 결국 오늘 얘기 나눈 거, 그러니까 informed consent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또 소아나 의사결정 능력 없는 환자 같은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는 것, 검사의 윤리적인 함의를 잘 따져보는 것, 그리고 실수가 있다는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 이런 중요성을 기억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이네요. 물론 이 외에도 더 깊이 들어갈 주제들이 많죠. 생애 말기 결정, end of life decision making에서 터미널 세데이션이나 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 문제도 있고. 그렇죠. 또 장기 이식 관련해서 뇌사, brain death나 DCD, donation after cardiac death의 윤리 문제, 연구 윤리, research ethics 등등 파고들면 정말 끝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또 사회적인 인식도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의 정의, 예를 들어 뇌사 판정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심장사 후 장기 기증, DCD 과정에서의 윤리적인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선생님들의 실제 임상 현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